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반도체 주권 국가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대로 네 번째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박영선입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반도체 주권 국가 그리고 AI 신들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주권 국가는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연구했던 주제이고요. 지난 1월 달에 책으로 출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AI 신들의 전쟁은 다음 주에 새로운 책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AI는 서로 부부관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There is no AI without chips. 반도체 없이는 AI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와 AI가 이제 국가 간 리그가 됐습니다. 단지 경제나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는 매우 핵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반도체 외교, 반도체 정치가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제 AI 세상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주권을 가지고 끌고 나가느냐가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반도체와 AI가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이렇게 주목받게 되기까지 이러한 배경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고 또 지정학적인 어떠한 관계가 서로 형성되어 있었고 서플라이 체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금 이 시점에서 살펴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미국은 베트남전의 패배 원인을 찾다가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모자랐구나. 그래서 반도체에 투자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트남전에서 시행됐던 롤링 썬더 작전인데요. 이 롤링 썬더 작전에 무려 86만 4천 톤의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이 폭탄의 양은 6.25 한국전쟁에서 3년 동안 65만 톤이 투여되고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에서 50만 톤이 투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투하된 폭탄이 명중률이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9.2%. 그러니까 100개의 폭탄을 투하하면 9개를 조금 넘는 숫자만이 제대로 가서 명중을 시키고 그 나머지 90개는 다 엉뚱한 곳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베트남전의 패전 원인이었다.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럼 이러한 그 오발탄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다가 반도체라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미국의 이 반도체 전쟁은 베트남전 이전에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957년 10월 5일 샌프란시스코의 크로니클지는 러시아의 달이 지구를 돈다라는 제목으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묘사합니다. 모두 미국이 의학했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지구를 돈다고? 그것이 뭘까? 이렇게 해서 미국은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가 집권을 하면서 아폴로 우주계획을 발표하게 되고 그 아폴로 우주계획의 핵심이 우리가 달에 간다. 10년 안에 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계획의 핵심에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반도체였고요. 이 반도체는 한마디로 계산기이지 않습니까? 그 계산 능력, 연산력을 어떻게 더 향상시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달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를 만듭니다. 물론 이 달파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스푸트니크 위성의 샤크를 받아서 1958년도에 만들어졌지만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전의 패배 원인을 찾아내고 나서 1972년에 미 국방부 산하에 R&D 기획평가 전담 기관을 만들어서 강화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세상에 없는 미래 기술을 만들어보자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터넷, 마우스, 전자레인지, 탄소섬유, GPS, 드론,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달파라는 기관을 세우고 여기에 R&D 자금을 주었는데 윌리엄 페리라는 실리콘밸리의 수학을 전공한 분이 벤처를 하던 분이 국방부 차관으로 1977년 카터 시절에 연구기술 담당 차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유도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반도체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재래식 무기에다가 센서를 달고 통신 장비를 달면 이 무기가 유도무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이 사람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도무기의 개발, 그러니까 전통 무기에다가 센서와 통신 장비를 다는 것은 지금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자동차에 센서와 통신 장비를 달아서 자율주행을 하고 가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이 1980년대 초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탄에다가 마이크로 전자기술을 연결을 하고 포탄을 쏘면 연산력, 반도체를 붙여서 계산 능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개발된 무기가 바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텔스기와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언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냐? 1990년 8월 2일 날 시작된 걸프전에서 알려집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일명 잘 알려진 이 걸프전은 그 당시에 저는 MBC에서 뉴스를 생중계했습니다마는 전쟁을 안방에서 마치 게임 즐기듯이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첫 경험을 주는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해서 연산력을 증가시키고 유도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명중률이 약 25년 후에 59.1%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걸프전은 모든 세계의 눈을 이목을 집중시켰고 모든 나라들을 아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투자는 소련의 멸망의 하나의 원인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한 소련이 1957년에 발사를 했는데 1991년 12월 달에 망하기까지 불과 한 나라가 망하는데도 3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세 대전환의 역사에서 한 스텝을 잘못 내디디면 이것이 멸망하는데 국가가 멸망하는데 34년밖에 걸리지 않는데 회사가 뭔가를 전략을 잘못 세워서 이것이 멸망하기까지는 그보다 훨씬 더 쉽겠죠. 결국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투자는 소련한테 어떠한 부담을 줬냐면 예를 들면 미국이 3,000기의 순항 미사일을 만듭니다. 그러면 소련이 이것을 받아치는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 당시에 약 300억에서 500억 달러였었는데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고요. 소련이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한 군축 회담에 나오게 되고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가 그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소련의 개방 개혁을 외치지만 결국은 소련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투자와 걸프전의 승리 그리고 소련의 멸망 이 세 가지 조합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면서 미국은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것이 199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초부터 오늘날의 이 시점까지 약 30여 년 동안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세계 군사 작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과연 성공했느냐라는 것이 지난해부터 미국의 학계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왜?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지난 30년 동안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스티븐 월트 교수 대표적으로 이분은 위협의 균형론의 대가인데요. 첫째, 미국이 잘못한 것은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주의. 예를 들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태, 그리고 세계화 전략으로 밀어붙인 자유무역주의, FTA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후 위기를 방관했고 중국의 성장을 등한시했다. 이 네 가지 점에서 우리의 미국의 지난 30년간의 세계화 전략은 뭔가 이제부터는 터닝 포인트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새로운 어떤 미국의 지금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강의에서도 크리스 밀러가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갈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이런 어떤 관계를 우리가 잘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6.25 전쟁에서 단 한 차례, 세계 역사에서 단 한 차례 부딪힌 적 이외에는 단 한 번도 미국과 중국이 맞닥뜨려서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아편 전쟁에도 그 당시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묘한 관계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데 이 1972년도에 닉슨의 중공 방문 이후에 1979년도에 미중 수교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은 건설적 관여 정책이라는 그러한 외교의 어떤 하나의 그 커다란 그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이 건설적 관여 정책이라고 하면 관계가 유지돼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제 관계가 확대돼야 경제 발전에 의해서 민주화가 추진된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영토로 보는 주장은 인지하지만 수용하지 않고 미군의 아시아 주둔이 아시아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 그래서 미국은 관여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통합시키면 미국의 지도적 위치도 보다 확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던 것이죠.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바로 1년 전 2023년 4월 27일 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어떤 정책의 바이블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제이크 설리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고 성장은 불평등을 없애고 경제 성장은 민주화와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설적 관여 정책, 미국과 중국의 건설적 관여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건설적 관여 정책으로 그렇게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부터 더는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은 철강,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첨단 생명공학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거 룰 위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만 잃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핵심 기술 경쟁력도 약화됐다. 이 발언은요. 미국이 우리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항상 1등이었어. 그리고 1등이야 라는 입장이었는데 처음으로 미국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제조업만 잃은 게 아니라 핵심 기술도 경쟁력도 약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상태로 우리의 어떤 정책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수교 직후에는 10억 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6천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죠. 자,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40년간, 그러니까 미중 수교 이후에 25배가 늘어났어요. 1980년도에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였습니다. 2023년에 13,000달러죠. 그리고 지난 30년간 중국은 평균 경제 성장률 10%를 기록했는데 이 10%라는 경제 성장률은 세계 역사상에 그 전후 어디에도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 뒤에는 미국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1년도 중국의 WTO 가입, 이것이 오늘날의 중국을 만든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반대를 했죠. 그러나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와서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 상품을 더 수입하게 될 것이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더 수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WTO에 가장 중국을 가입시켰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결국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2002년도에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5%까지 이렇게 비중이 차지하면서 중국의 입지를 굉장히 강화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은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가? 사실 중국은 반도체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7년 앞서서 중국이 반도체 연구기관을 세우고요. 그리고 IT 집적 회로 개발에 성공을 했죠. 이 IT 집적 회로 개발에 성공한 1965년은 미국보다 당시에 7년 뒤진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저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이 왜 그러면 한동안 헤맸느냐? 결국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모든 인민이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러기 위해서 다 농촌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과학자들은 친미주의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때 시진핑도 하방을 했죠.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에 타격을 입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6.25에 참전하고 나서 미국하고 충돌한 이후에 미국이 대공산권 수출금지 조약을 6.25 전쟁 이후에 이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 것이고요. 그러한 시대가 끝나고 등소평 시대가 1978년부터 열렸습니다마는 등소평은 개방과 개혁을 외쳤지만 이 당시에 중국이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공산당과 국가가 반도체를 국가 주요 기술로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가 그렇게 성과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WTO에 가입하고 나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WTO에 가입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때부터 중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 산업의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SMIC가 상하이에 2000년에 설립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들어와서 2015년에 바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현재 15%에 머물고 있는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에 70%로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고 이것을 승리하겠다라는 것이 시진핑의 굴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중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사실은 오바마 정부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중국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스타일리스트였기 때문에 이 표현을 다자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치우친 그 시장을 우리가 좀 더 다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바마의 다자주의를 미중 갈등의 그 당시에는 시초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무역 관세를 때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 갈등이 심화되는데 이러한 무역 관세가 결국은 미국 경제한테 다시 타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요. 보복 관세를 때리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디커플링,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을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로 살짝 바꾸면서 중국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지금 그러한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점점 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 4월 달에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의 새로운 워싱턴 합의에는 크게 4가지 중요한 핵심 사항이 들어있는데요. 첫째, 미국 경제 리더십이 변화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에서 이제 보호무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미국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버텨줬던 오일 이코노미에서 그린 이코노미,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축을 이동한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울타리와 작은 마당 정책을 쓸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높은 울타리, 점점 벽을 높게 쌓는 것이죠. 작은 마당, 여기에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가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이 분야의 첨단 산업에는 우리가 중국에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4가지 경제 정책의 바이블을 발표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트럼프 올해 11월 달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서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정책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미국의 주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중 갈등을 갖고 오는 이러한 반도체는 그럼 지금 현재 그 생산량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 칩 분야는 한국이 당연 강세입니다. 프로세서 칩은 대만의 TSMC가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첨단 칩을 90% 이상을 대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체 반도체 17%를 현재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15%를 그리고 싱가포르이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기존의 서플라이 체인에 근거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AI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뉴 서플라이 체인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죠. 여기서 우리가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85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제조 공장이라는 어떤 반도체의 섬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반도체로 정말 소니를 비롯해서 일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다가 1985년에 프라자 협정을 통해서 철퇴를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한테 미국이 하는 거와 매우 유사한데요. 그 당시에 일본의 GDP가 G2 그리고 미국의 경쟁을 이제 하게 되니까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본 엔화를 강제로 절상시키는 그러한 프라자 협정을 1985년에 체결합니다. 이 틈을 타서 우리의 삼성전자가
이 당시에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뛰어든 것이 바로 1985년이고 198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프라자 협정의 어떻게 보면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이 지난 30년간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이 바뀌는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도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큐슈 쿠마모토의 TSMC 공장을 건설하고 또 홋카이도에 반도체 단지를 설립합니다. 이 홋카이도의 반도체 단지는 2027년에 2나노의 저전력 AI 칩, 로직 칩을 생산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홋카이도의 이 프로젝트를 일본이 미국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작했냐면 이 AI 칩, 로직 칩은 한국이 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런 어떤 새로운 홋카이도의 반도체와 관련된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그런 어떤 새로운 밸리를 세워도 우리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지속적으로 그동안 일본이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이 일본의 반도체 재무장을 우리가 일본은 지금 28나노도 제대로 못 만드는 그런 나라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비판론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 비판론보다는 이것을 더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쪽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규슈의 구마모토 TSMC 공장 같은 경우는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여기서 이제 손잡아서 같이 하는 그런 어떤 특화된 공장이고요. 홋카이도 반도체 단지는 AI 로직 칩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 대상이 되는 매우 전략적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3대 조건, 전력, 물, 사람 가운데 가장 저렴한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전력을 쓸 수 있는 곳이고 또 가장 풍부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경쟁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하버드에 있을 때 이 반도체와 관련된 포럼이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요. 그때 로니 채터지 전 백악관 반도체 조정관이 새로운 뉴 서플라이 체인, 반도체와 관련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뉴 서플라이 체인의 지도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란 것이 한국과 대만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과 대만이 그럼 왜 빠졌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국은 지금까지 했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대만이 TSMC가 주력화됐던 여러 가지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파운드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미국 본토로 공장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것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미국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노출된 저는 지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도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AI 시대의 뉴 서플라이 체인의 구상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지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협상하고 다가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로직이 뭐냐면 일본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미국을 어떻게 설득했냐? 대만은 중국 리스크가 있다. 한국은 북한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다시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단지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이 논리를 지속적으로 미국한테 설득을 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먹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팀 스포츠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다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와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이 이 설계와 지적재산권 분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패권으로서의 패권 국가의 역할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제조와 패키징은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부분은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팀 스포츠의 어떤 새로운 리스트럭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던 반도체의 3대 조건, 사람, 물, 전기, 이것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 여부를 잘 사전에 타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국마다 어떤 그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서 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타당성을 따집니다. 예를 들면 애리조나에 설립되는 TSMC, 그리고 텍사스에 설립되는 삼성전자의 공장,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는 물과 전기는 풍부한데 사람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용인 클러스터를 발표했는데, 이 용인 클러스터는 사람 문제는 수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과 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것이 과연 잘된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가 그동안에 1960년대의 대형 컴퓨터 시대에서 데스크탑, PC, 스마트폰, AI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곡점마다 회사의 부침이 있습니다. 대형 컴퓨터는 당연히 IBM의 시대였었고요. 데스크탑은 인텔이라든가 PC, 인텔, 델 컴퓨터, 이런 어떤 그런 회사들의 시대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였죠. 스마트폰은 애플의 시대였고, 이 애플의 스마트폰의 시대까지는 대한민국은 패스트 팔로워로서 저는 굉장히 잘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을 때 유럽에 프랑스나 독일을 방문하면 그곳의 디지털 장관들이 저한테 함께 손잡자고 합니다. 그 함께 손잡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네이버도 갖고 있고 카카오톡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AI 시대를 맞아서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까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있었고,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었고요, SK하이닉스가 있었고요, 네이버가 있었고요, 카카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기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초반부에 짐 켈러도 한국은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나라인데 이 에코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와 AI가 단 대형 대기업 한두 개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고, 감사합니다. 되지 않았고, 이제 그 뭔가 반도체 생태계, AI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됐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산업 정책도 이제는 이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지금 AI 시대에 이 전 세계를 끌고 가는 3인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샘 얼트만, 일론 머스크, 젠슨 황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TSMC의 모리스 창과 대적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우리로 치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 또 이건희 회장,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AI 지금 이 신들의 전쟁이 펼쳐지는 이 시대에 샘 올트만, 일론 머스크, 젠슨 황에 대적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가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선뜻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요. 이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는 이 AI가 인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오픈 AI라는 것이
AI는 인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탄생한 것이고 구글의 딥마인드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오픈 AI를 세운 일론 머스크나 샘 얼트만이 서로 생각이 그 당시에는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벌어지고 일론 머스크가 여기 오픈 AI에서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이 2018년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런 AI의 싸움의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와 샘 얼트만과 젠슨 황의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어떤 추격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마 저는 우리가 지금 잠시 뭔가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한번 뭔가 우리의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 전반 그리고 경제 정책 여러 가지 전략적 산업에 대한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들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논쟁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격적인 AI 시대는 이미 이제 이것이 작년이 기술적인 어떤 그 혁신 그다음에 대변혁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산업으로 이미 접어들었고요. 올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발자 대회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 지금의 어떤 핵심은 과연 그러면 이 AI 시대에 엣지 컴퓨팅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떻게 적절히 혼합할 것이냐. 그리고 온 디바이스 정책을 어떻게 이 온 디바이스를 어떻게 소비자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AI 에이전트 시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로 이런 어떤 많은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R&D 투자라든가 개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이것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 내 손 안에 컴퓨터라는 컨셉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와서 세상의 변혁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내 손 안에 AI를 어느 회사가 가장 먼저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이냐.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승부의 요인이다. 그러면 내 손 안에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그렇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도메인 널리지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정책이 이쪽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AI와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결국 이러한 AI 전쟁, 반도체 전쟁은 국가 간 리그 전쟁으로 이제 번졌고요. 어느 한 기업의 독주로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저는 AI 반도체 국가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아까도 계속 강조됐습니다마는 오픈한 어떤 개방 정책을 통해서 그런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반도체 주권 국가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볼 텐데요. 사전에 받은 질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까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연구에 매진하시면서 해외에 새로운 네트워크도 많이 쌓으셨을 텐데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반도체 업계의 현재 경쟁력은 어느 정도고 국내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들이 반도체 정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동안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특히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은 매뉴팩처링,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는 나라다라는 그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그 설계 쪽 부분을 좀 더 채워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반도체의 국가적 전략으로 저는 패키징과 디자인 쪽을 우리가 좀 더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이다. 왜냐하면 유형 자산은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약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 부동산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근데 애플은 10% 정도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뭐냐? 결국 무형 자산입니다. 이 무형 자산을 어떻게 키우고 인재를 확보할 거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R&D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정부의 그런 어떤 투자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뒷받침이 이런 R&D 부분에 집중돼야 되고, 그러한 R&D를 받아서 개별의 어떤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강한 나라가 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5만 불 시대의 선진국으로 또 한 차례 도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발표와 답변을 해주신 박영선 전 장관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